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가게 문을 내리는 사장님이 있고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는 자영업자가 있으며 평생 모은 돈을 날리고 폐업 신고서를 들고 세무서로 향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무려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건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성실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손님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품질 좋은 재료 쓰고 가격도 착하게 받으면 성공한다는 공식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업종들이 특히 위험한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건 지금 자영업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황이라는 건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이 줄어들고 매출이 떨어지고 그래서 힘들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거든요. 손님이 아예 안 오는 게 아니라 손님이 와도 남는 게 없거나 아니면 그 업종 자체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구조적 붕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아무리 잘해도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 됐다는 뜻이죠. 예전에는 불황이 오면 버티면 됐어요. 허리띠 졸라매고 비용 줄이면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면 언젠가는 다시 손님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다려봤자 돌아올 손님이 없는 거예요. 손님들이 아예 다른 곳으로 가버렸거나 그 서비스 자체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됐으니까요.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OECD 평균이 대략 13% 정도 되는데 미국은 6%, 일본은 9%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무려 20%에서 25%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들어 있다는 거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같은 동네에 치킨집이 5개씩 있고 카페가 10개씩 있고 미용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 게 바로 이런 과포화 상태 때문인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요? 한국은 정년이 빠르잖아요.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50대 초반에 밀려나면 갈 곳이 없어요. 재취업은 어렵고 그렇다고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퇴직금 들고 치킨집이나 카페를 차리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서 자영업 시장이 계속 과포화 상태가 된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최근 1년 내에 창업한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무려 84.7%가 준비기간 1년 미만이었고 절반 가까이는 3개월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탕후루가 유행하니까 탕후루 가게 차리고 대만 카스테라가 뜨니까 카스테라 가게 차리고 마라탕이 인기라니까 마라탕집 여는 식이죠. 이런 묻지마 창업이 반복되면서 유행이 지나가면 줄줄이 폐업하는 참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탕후루 열풍이 불었을 때 전국에 탕후루 가게가 몇 개나 생겼는지 아세요? 몇 달 만에 수천 개가 생겼다가 유행이 지나니까 지금은 대부분 문을 닫았어요. 프랜차이즈 본사만 돈 벌고 가맹점주들은 빚만 떠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문제 말고도 지금 자영업을 위협하는 훨씬 더 무서운 요소들이 있어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술이 업종 자체를 없애버리는 경우, 비용이 이익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경우,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경우입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듣다 보면 소름이 돋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업종을 없애버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동네 카센터예요. 여러분 동네에도 카센터 하나씩은 있을 텐데 요즘 그 카센터들 상황이 어떤지 아시나요? 2024년 말 기준으로 전기차 등록 대수가 68만 대를 넘어섰고 전체 자동차의 2.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숫자만 보면 아직 적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 비율이 2030년에는 15%까지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에요. 그리고 이게 카센터한테는 사용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엔진 오일 교환이 필요 없거든요. 타이밍 벨트도 없고 점화 플러그도 없고 변속기 오일도 거의 안 갈아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정비할 때 가장 돈이 되는 항목들이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동네 카센터 매출의 70% 이상이 이런 소모품 교환에서 나오는데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매출이 그대로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3,000개에서 5,000개 정도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기차는 그 절반도 안 되는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부품이 적다는 건 고장 날 것도 적고 교체할 것도 적다는 뜻이거든요. 브레이크 패드 같은 건 전기차도 교환해야 하지만 전기차는 회생 제동 시스템이 있어서 브레이크 패드 마모도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카센터 입장에서는 손님이 올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게다가 전기차 정비를 하려면 완전히 다른 장비가 필요한데 이 장비 도입하는 데만 수천만 원이 들어가요. 고압 전기 배터리를 다루려면 특수 교육도 받아야 하고 안전 장비도 갖춰야 하는데 영세한 카센터 사장님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거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테슬라나 현대차 같은 제조사들이 진단 소프트웨어 접근권을 독점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동네 카센터 가서 진단기 꽂고 어디가 고장인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기차는 그게 안 돼요. 제조사가 허락한 공식 서비스 센터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서 동네 카센터는 진단조차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원격으로 차량을 관리하잖아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건데 동네 카센터 입장에서는 먹고 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카센터들이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 못하고 그냥 버티고만 있어요. 장비 처분도 안 되고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손님은 점점 줄어드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40대, 50대 카센터 사장님들이 지금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어렵고 다른 일을 찾기도 어려운 나이잖아요. 그냥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PC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집에 있는 컴퓨터 사양이 안 좋아서 고사양 게임을 하려면 PC방에 가야 했잖아요. 롤이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쾌적하게 돌리려면 좋은 그래픽카드가 필요한데 그걸 사려면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넘게 들었으니까 PC방에 가는 게 훨씬 합리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정용 PC 사양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RTX 4070 같은 그래픽카드를 집에서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가격도 예전보다 많이 내려갔고 조립 PC 유튜브 보면서 직접 조립하는 사람들도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PC방에 갈 이유가 없어진 거죠. 거기다가 게임 트렌드 자체가 바뀌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PC 게임보다 모바일 게임을 더 많이 하거든요. 와일드리프트나 원신 같은 게임들이 대세가 되면서 굳이 PC방에 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면 언제 어디서든 게임할 수 있는데 뭐하러 PC방을 가겠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200시간 정도 가동되던 PC방들이 지금은 80시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매출이 반 토막도 아니고 3분의 1 토막이 난 건데 이러면 임대료랑 전기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PC방은 전기세가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컴퓨터 수십 대를 24시간 돌리니까요. 매출은 줄었는데 고정비는 그대로니까 적자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요즘 PC방들이 스터디 카페로 바꾸거나 PC방이랑 만화 카페를 합쳐서 운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이미 스터디 카페 시장도 포화 상태거든요. 주유소 상황은 더 복잡해요. 주유소는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하는 대표적인 업종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유소 부지에는 기름이 스며들어 있어서 폐업하려면 토양 정화를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억 단위로 들어가요. 주유소 밑에는 기름 저장 탱크가 묻혀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기름을 저장하면서 조금씩 새어나간 게 땅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화하려면 땅을 다 파내서 처리해야 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데도 문을 못 닫고 버티는 좀비 주유소들이 전국에 널려 있습니다. 과거에 17%대였던 영업이익률이 지금은 1%대까지 추락했는데도 폐업 비용이 무서워서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남으면 다행이고 적자 나도 폐업 비용보다는 덜 드니까 그냥 버티는 거죠. 전기차 충전소로 전환하면 되지 않냐고 물을 수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급속 충전기 한 대 설치하는데 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마진은 휘발유보다 오히려 낮고 회전율은 최악이거든요. 휘발유 넣는 데는 5분이면 되지만
전기차 충전은 급속으로 해도 30분 이상 걸리잖아요. 같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손님 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유소에서 충전 기다리면서 30분씩 앉아 있을 손님도 별로 없고요. 대부분 집이나 회사에서 충전하지 주유소까지 가서 충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유소 사장님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유사들도 이 상황을 알고 있어서 주유소 직영점을 늘리고 개인 주유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개인 주유소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거죠. 세탁소도 상황이 비슷해요. 예전에는 동네마다 세탁소가 있었고 양복이나 코트 같은 고급 의류는 무조건 세탁소에 맡겼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죠? 세탁기 성능이 엄청 좋아졌고 드라이 클리닝 기능이 있는 세탁기도 나왔어요. 거기다가 무신사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는 옷들은 대부분 가격이 저렴해서 세탁소에 맡기느니 그냥 버리고 새로 사는 게 더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거든요. 세탁소 입장에서는 손님은 줄어드는데 장비 유지비랑 드라이 클리닝 용재 값은 계속 오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세탁소 사장님들 연세가 대부분 높으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 업종에 안 뛰어들어요. 돈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세탁소도 점점 사라지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학원도 무너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 온라인 강의가 대세가 되면서 오프라인 학원들이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특히 영어 학원이나 수학 학원 같은 대형 입시 학원 말고 동네에 있는 작은 보습 학원들이요. 메가스터디나 이투스 같은 온라인 강의가 워낙 잘 되어 있고 가격도 오프라인 학원보다 훨씬 싸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온라인 강의 결제하는 게 더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동네 학원 한 달 다니는 비용으로 온라인 강의 1년치를 결제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요즘은 AI 학습 시스템도 발달해서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서 문제를 내주고 취약점을 분석해주는 서비스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챗GPT 같은 AI한테 물어보면 수학 문제 풀이도 해주고 영어 장문 첨삭도 해주고 웬만한 과외 선생님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거든요. 이런 서비스들이랑 경쟁해야 하는 동네 학원 선생님들은 정말 힘든 상황인 거죠. 부동산 중개업소도 위기예요. 부동산 앱들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직방, 다방, 호갱노노, 네이버 부동산 이런 앱들 보면 매물 정보가 다 나와 있고 시세도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집주인이랑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예전에는 부동산에 가서 매물 찾아달라고 해야 했는데 지금은 앱에서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직거래 플랫폼들도 생겨서 중개 수수료 안 내고 직접 거래하는 사람들도 늘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존재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물론 계약서 작성이나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예전처럼 손님이 줄 서서 기다리는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비용이 이익을 잡아먹는 업종들을 보겠습니다. 매출은 나오는데 남는 게 없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게 김밥집이에요. 2025년에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어서 1030원이 됐거든요. 김밥집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운영해야 하고 김밥 말고 라면이나 떡볶이 같은 분식도 팔아야 하니까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직원을 최소 한두 명은 써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인건비 부담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 1명, 인건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김밥 한 줄 팔아서 남는 마진이 얼마나 되겠어요? 김밥 한 줄에 재료비가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다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김밥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의점이랑 경쟁해야 하거든요. CU나 GS25 같은 편의점들이 대량 생산 김밥이랑 도시락을 팔고 있는데 이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라 원가가 훨씬 싸요. 동네 김밥집이 아무리 맛있어도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예전에 1,000원짜리 김밥 팔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인건비도 낮고 재료비도 저렴해서 1,000원에 팔아도 남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김밥 한 줄에 3,000원, 4,000원을 받아야 겨우 본전인데 편의점 김밥은 2,000원대에 팔리니까요. 게다가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고 결제도 간편하고 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잖아요. 동네 김밥집이 경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대중 목욕탕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1990년대에는 전국의 목욕탕이 1만 곳이 넘었는데 지금은 5,500곳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목욕탕은
가스비랑 수도 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업종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공공요금이 급등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목욕탕 보일러 한번 돌리는데 드는 가스비가 하루에 몇십만 원씩 나가거든요. 물도 엄청 쓰고요. 그런데 목욕요금은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단골 손님들이 연세 많은 어르신들인데 요금 올리면 안 오시거든요. 목욕요금을 올리자니 손님이 안 오고 안 올리자니 적자가 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목욕탕도 폐업하려면 철거 비용이 엄청 들어가요. 보일러랑 배관을 전부 제거해야 하고 타일도 다 뜯어내야 하는데 이게 수천만 원이 드는 작업이거든요. 목욕탕 건물은 구조 자체가 특수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도 어려워요. 천장이 높고 바닥에 배수시설이 되어 있고 이런 구조를 일반 상가로 바꾸려면 리모델링 비용이 신축보다 더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장사 안 되는 목욕탕들이 휴업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요. 문은 닫혀 있는데 폐업 신고는 안 한 채로 그냥 버려진 건물처럼 남아있는 거죠. 동네 지나가다 보면 셔터 내린 목욕탕들 보이잖아요. 대부분 저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 소비 습관이 바뀌면서 위기에 처한 업종들을 볼게요. 이건 기술 문제도 아니고 비용 문제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지갑을 여는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영화관입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관 자주 가세요? 한번 가려면 티켓 2장에 팝콘이랑 음료 사고 주차비까지 내면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들잖아요. 커플이 가면 6만 원에서 7만 원도 금방이에요. 그런데 넷플릭스는 한 달에 하나만 원대면 무제한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가성비 차이가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극장을 찾지 않아요. 예전에는 영화가 개봉하면 극장에서 봐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기다리면 OTT에서 볼 수 있으니까 굳이 비싼 돈 내고 극장에 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코로나 때 집에서 OTT 보는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았거든요. 편하게 누워서 보고 중간에 멈추고 화장실 다녀올 수도 있고 밤늦게 봐도 되고 혼자 봐도 눈치 안 보이고요. 이런 편리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극장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영화관들조차 상영관을 줄이고 그 자리에 클라이밍장이나 전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화관이 살아남으려면 영화를 상영하는 것 말고 다른 걸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거죠. 특별관이라고 해서 좌석을 고급화하거나 4D 효과를 넣거나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특별관 가격이 일반관보다 훨씬 비싸니까 선뜻 가기가 어렵거든요. 골프장도 거품이 빠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 실외에서 거리 두기 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해서 골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됐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비싸거든요. 그린피에 카트비에 캐디피까지 하면 한 번 라운딩 하는데 몇십만 원이 드는데 그 돈이면 테니스 레슨 여러 번 받거나 러닝화 사서 매일 뛸 수 있잖아요. 코로나 때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비싸도 골프를 쳤는데 지금은 헬스장도 열리고 수영장도 열리고 모든 시설이 정상화됐으니까 굳이 비싼 골프를 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젊은 층이 가성비 좋은 운동으로 회귀하고 있는 거예요. 테니스가 요즘 엄청 뜨고 있고 러닝크루 같은 것도 많이 생겼잖아요. 이런 운동들은 초기 투자 비용도 적고 유지 비용도 거의 안 드니까요. 테니스 라켓 하나 사면 몇 년은 치고 러닝은 신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결과 지방 골프장들의 주말 예약률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골프장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 시설 투자 많이 해놨는데 손님이 줄어드니까 낭패인 거죠. 코로나 때 너무 잘 돼서 골프장을 확장하거나 새로 지은 곳들도 있는데 지금은 그 투자금 회수가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동대문 패션 상권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같은 중국 플랫폼들이 초저가 의류 시장을 장악해버렸거든요. 동대문에서 옷 사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동대문이 저렴한 옷을 살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었잖아요. 도매로 사면 더 싸고 새벽 시장 가면 트렌디한 옷을 빨리 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중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게 훨씬 싸요. 품질이야 뭐 천차만별이지만 어차피 패스트 패션이라 한 시즌 입고 버릴 건데 굳이 비싸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알리에서 옷 시키면 배송비 무료의 가격도 동대문의 절반도 안 하거든요. 동대문 상인들 입장에서는 중국 공장이랑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인건비도 다르고
규모의 경제도 안 되고 배송 시스템도 중국 플랫폼들이 훨씬 잘 갖춰져 있거든요.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물류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어서 배송비가 거의 안 들어요. 한국 소비자한테 직접 배송해도 국내 택배보다 싸게 보낼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동대문 도소매 시장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새벽마다 북적이던 그 시장이요. 지금 동대문 가보면 문 닫은 상가가 줄줄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외국인 관광객도 줄었고 국내 소비자들도 안 오니까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영업 위기는 결국 부동산 문제랑 연결되거든요. 전국에서 상가 공실률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공무원의 도시라고 불리잖아요. 중앙정부 부처들이 많이 내려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엄청 많이 사는데 문제는 이 공무원들이 주말만 되면 서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서울에 있으니까요. 자녀 교육 때문에 가족은 서울에 두고 본인만 세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평일에는 출근해서 일하고 금요일 저녁이면 다들 서울로 올라가요. 그래서 평일에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주말에는 도시가 텅 비어버려요. 주말에 장사해야 돈을 버는 음식점이나 상가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환경인 거죠. 세종시에 가보면 1층 상가 전체가 10년째 공실인 건물도 있어요. 분양받고 나서 한 번도 임차인이 들어온 적 없는 상가들이 줄줄이 있는 겁니다. 신도시라서 건물은 다 새 건물인데 안에는 텅 비어 있어요. 건물주들은 대출 이자 내느라 허덕이고 그렇다고 임대료를 낮추자니 건물 가치가 떨어질까봐 못 낮추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임대료 낮추면 기존에 높은 임대료로 계약한 세입자들이 항의하고 건물 감정가도 떨어지니까 대출 연장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울산 상황도 심각합니다. 울산은 조선업이랑 자동차 산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인데 조선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소비 여력이 급감했거든요. 게다가 요즘 공장들이 인건비 줄이려고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쓰잖아요. 내국인들이 떠난 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우면서 지역 상권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울산 동구 같은 경우는 지역 상권 소비가 90% 가까이 줄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본국에 송금해야 하니까 현지에서 소비를 최소화하거든요. 외식도 거의 안 하고 마트에서 재료 사다가 숙소에서 해먹고 옷도 본국에서 가져온 거 입고요. 그러니까 지역 상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식당들이 손님이 없어서 점심시간에도 텅텅 비어있고 편의점 매출도 확 줄었다고 합니다. 지역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인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자영업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다고 자영업 자체를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 건 예전 이야기고 지금은 뭘 하느냐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해졌어요. 아무리 맛있는 김밥을 만들어도 편의점 김밥이랑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아무리 친절하게 차를 고쳐줘도 전기차한테는 고칠 게 없잖아요. 업종 선택 자체가 틀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업종이 그나마 안전할까요? 몇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기술로 대체하기 어려운 서비스, 사람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이런 게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예를 들어서 미용실은 아직까지 AI가 머리를 깎아줄 수가 없잖아요. 물론 미용실도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기술한테 대체당할 걱정은 없는 거죠. 요양 서비스나 돌봄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건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로봇이 어르신들 케어해드리는 건 아직 먼 미래 이야기예요. 배달이나 물류 쪽도 아직은 괜찮아요. 물론 드론 배송이나 자율주행 배송 로봇 이런 게 개발되고 있긴 하지만 아파트 현관문까지 배달해주는 건 아직 사람이 해야 하거든요. 다만 배달 플랫폼들이 수수료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게 문제긴 해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플랫폼 수수료가 매출의 20%에서 30%까지 가거든요. 그래도 배달 수요 자체는 계속 늘고 있으니까 플랫폼 수수료 문제만 해결되면 나쁘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최소 1년 이상은 시장 조사를 하셔야 해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은 업종도 3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탕후루가 유행할 때 탕후루 가게 차린 분들 지금 대부분 망했잖아요. 유행을 쫓아가면 늦어요. 유행이 오기 전에 먼저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유행을 예측하는 건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행을 쫓기보다는 유행에 상관없이 꾸준히 수요가 있는 업종을 찾는 게 더 현명해요. 사람들이 항상 필요로 하는 서비스, 기술로 대체되기 어려운 서비스, 이런 걸 찾아야 하는 거죠. 기존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변화에 적응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카센터 하시는 분들은 전기차 정비 교육을 미리 받아두시는 게 좋고, PC방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게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가치를 더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요즘은 PC방이 e스포츠 대회 장소로 쓰이기도 하고 스터디 카페처럼 변신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존 전략을 짜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업종 전환도 고려해봐야 해요. 지금 하는 사업이 5년 후에도 존재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판단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손절이 답일 때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자영업 과포화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직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자영업에 뛰어드는 건데, 이건 창업 지원금 몇 푼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창업 지원금이 묻지마 창업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고요. 정부에서 창업하면 지원금 준다고 하니까 아무 준비 없이 뛰어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고용시장을 개선하고 창업 교육을 강화하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으리라는 거죠. 결국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붕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기술 발전, 비용 구조 변화, 소비 패턴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이걸 혼자서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건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소매업이 무너지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들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월마트 같은 대형 마트들이 문을 닫고 있고 쇼핑몰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파도의 방향을 읽고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자리를 찾거나, 아니면 파도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그 열심히 하는 방향이 맞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어요. 오히려 열심히 달릴수록 더 멀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2026년 자영업 시장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혹시 주변에 창업을 준비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절망만 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두운 이야기만 했는데 이런 시대에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실제로 위기 속에서도 성공하는 자영업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남들이 다 하는 거 따라하지 않고 자기만의 차별점을 만든 사람들,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잘 결합한 사람들,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를 정말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동네 카페인데도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몇만 명인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단순히 커피 파는 게 아니라 경험을 파는 거거든요. 사진 찍기 좋은 공간, 특별한 메뉴, 주인장의 개성,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사람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평범하게 커피만 파는 카페는 편의점 커피랑 가격 경쟁해야 하니까 힘든 거고요. 어떤 처방도 먹히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지금처럼 피부로 느껴진 적이 또 있었을까요? 금융당국이 사활을 걸고 방어하던 환율 1,480원 저지선이 결국 힘없이 뚫려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 변동을 넘어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최후의 심리적 방파제가 증발했다는 뜻입니다. 당장 내일 월요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마주할 현실은 역대급 쓰나미가 되어 시장을 덮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환율은 이미 1,481원을 넘나들며 폭주하고 있고, 이제는 환율 1,500원 시대라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환율 폭등은 결국 물가 폭등과 금리 인상이라는 쌍끌이 악재를 불러와 자영업자와 서민 경제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K뱅크의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무려 8.2%를 돌파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처음 이 수치를 접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 7%대 금리만 가도 국가 부도 위기라며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8%를 넘어 8.2%라는 듣도 보도 못한 살인적인 금리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자 부담 증가가 아닙니다.
영끌해서 내 집 마련한 수많은 대출자들에게 내려진 경제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살인적인 이자 폭탄을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경제 태풍의 종착지는 어디일지 오늘 아주 냉철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주의 경보가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여러분의 전 재산과 생존 기반을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시스템 붕괴의 전조 증상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총알까지 끌어다 쓰고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깎아주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정반대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수조 원어치를 내던지며 탈출 러시를 감행하고 있고 대장주인 삼성전자마저 그 매도 폭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실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정부의 필사적인 방어책들이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 닥쳐올 최악의 경제 시나리오에 대비해 비상 플랜을 가동해야 하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환율 1480원 돌파는 대한민국 경제의 방탄조끼가 뚫렸다는 비명소리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지표의 등락이 아니라 우리 가계의 실질 자산 가치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공포스러운 선전포고입니다. 고환율은 단순히 해외여행을 포기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생필품의 원가와 에너지 비용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6개월간의 환율 그래프를 보면 등골이 서늘해질 지경입니다. 지난 6월 1365원이었던 환율이 10월에 1424원을 뚫더니 이제는 1480원이라는 마의 벽까지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미친 상승 속도는 1997년 IMF 외환 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나 목격했던 아주 기형적이고 파괴적인 징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와 원자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산업 구조상 환율이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면 기업들은 생산 단가를 감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제품 가격을 올릴 것이고 그 고통의 청구서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폭등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11월 수입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6%나 급등하며 1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고 생산자 물가 또한 석 달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며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2%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통계청의 숫자가 무색하게 우리가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이미 3% 턱 밑까지 차올라 숨이 턱턱 막힙니다. 환율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물가는 2% 초반이 아니라 중반을 넘어 후반까지 치솟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정석이지만 이미 빚더미 위에 앉은 가계와 한계 기업들을 생각하면 금리 인상 버튼을 누르는 건 자살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환율이 고물가를 부르고 고물가가 다시 고금리를 강요하는 최악의 딜레마에 빠져버린 셈인데 눈치 빠른 외국인들은 이미 한국 시장의 침몰 냄새를 맡고 자금을 썰물처럼 빼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주조차 외국인들의 투매 공세에 맥을 못 추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바닥났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 막 방아쇠가 당겨진 이 환율 발작이 과연 우리의 밥상 물가와 대출 이자를 어디까지 끌고 올라갈지 상상만 해도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환율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폐허에 남는 것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난 이자 고지서뿐일 겁니다. 과연 은행들은 이 혼란을 틈타 우리에게 얼마나 가혹한 이자율을 들이밀고 있을까요? 환율이 미친 듯이 뛰면 은행권이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갚아야 할 달러 빚은 늘어나고 당장 융통할 현금은 필요한데 시장에 돈맥경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양도성 예금 증서인 CD를 높은 금리로 찍어내 자금을 조달하고 이것이 결국 여러분의 대출 금리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후폭풍으로 돌아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최신 데이터를 보면 정말 소름 돋는 수치가 포착됩니다. 90일 일몰 CD 금리가 무려 2.85%까지 치솟았는데 이건 지난 8월 초 은행 기준 금리 아래에서 머물던 시절과 비교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등세입니다. CD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은행이 돈을 구해오는 원가 자체가 비싸졌다는 뜻이며 은행은 그 비용을 고스란히 대출자들에게 떠넘길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입니다. 은행놈들이 손해를 떠안을 리가 없죠. 그 부담 고스란히 여러분 이자에 태워서 넘기는 게 그들의 비정한 생리입니다. 진짜 지옥문은 변동형 주담대의 척도인 코픽스가 발광하면서 열립니다. 지난 10월
0.03% 오르면서 슬쩍 간을 보더니 11월엔 0.05%, 그리고 이번 12월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뛰었습니다. 무려 0.24%포인트나 폭등하며 경악스러운 수치를 찍었습니다. 그야말로 곱비 풀린 망아지 꼴입니다. 수치보다 더 소름 돋는 건 속도입니다. 단 2달 만에 상승폭이 8배나 가파라졌다는 건 지금 금융판이 통제 불능 상태로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는 빼박 증거죠.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은행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철저히 돈놀이하는 이익 집단이라는 걸 뼛속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돈 구해오는 비용이 이렇게 미쳐 날뛰는데 대출 문턱은 당연히 높아지죠. 금리 천장은 하늘을 뚫을 기세로 치솟아 서민들의 숨통을 조여올 겁니다. 한은 기준금리는 요지부동인데 왜 내 이자만 오르냐며 분통 터뜨리는 분들 많으시죠.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 금리는 이미 정부 소나기를 벗어나 제멋대로 미쳐 돌아가는 독자 노선을 탔으니까요. 이런 돈맥경화 전쟁터에서 가장 먼저 피를 보는 건 결국 신용 낮은 서민들과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산 영끌족들입니다. 매달 내는 이자가 고작 몇만 원 더 나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계의 원금 상환 시나리오 자체가 박살나는 그야말로 거대한 재앙이 이미 현관문 앞까지 들이닥쳤다는 얘기입니다. 은행들이 기를 쓰고 현금 쟁여두는 건 닥쳐올 충격에 대비해 방공호를 짓는 겁니다. 그 방공호 쌓는 벽돌, 바로 여러분이 피눈물 흘리며 낸 이자로 만드는 거죠. 이자 폭탄이라는 다이너마이트 심지에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타들어가는 불꽃 멈출 기미조차 안 보입니다. 그럼 대출 현장의 민낯은 얼마나 더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을까요? 숫자로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4% 대출이라는 파라다이스, 이제는 박물관에 나가야 볼 수 있는 유물이 돼버린 걸까요? K뱅크 대출 금리 상단 8.2%. 이건 이제 피할 수 없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처음엔 헛것을 본 줄 알고 홈페이지를 몇 번이나 새로 고침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점 하나 안 틀리고 똑똑히 박혀 있더군요. 인터넷 은행인 K뱅크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표를 뜯어보니 6개월 변동 금리 기준 최저가 4.54%까지 치솟았고 최고 금리는 무려 8.19%에 달합니다. 3개월 신규 코픽스는 더 가관이라 하다니 4.44%인데 상단은 정확히 8.2%를 찍으며 시장에 핵폭탄급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정금리 흉내를 내는 5년 주기형 대출조차 상단이 7.8%에서 8%를 향해 질주 중입니다. 이제 웬만한 신용 등급으론 7% 아래 금리는 구경도 못하는 세상이 온 거죠. 인터넷 은행이라 유난 떠는 거 아니냐며 희망회로 돌리는 분들 계시죠? 시중 5대 은행 사정은 더 처참합니다. 농협은행을 볼까요? 혼합형 주담대 상단이 이미 6.14%를 뚫었고 순수 고정금리 상품은 6.21%까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습니다. 더 골 때리는 건 하나은행입니다. 아파트론 혼합금리 하단이 무려 4.926%라니요. 시중은행 금리의 마지노선인 하단이 5%에 육박한다는 건 금융 역사에 남을 사건입니다. 사실상 모든 대출자가 5% 넘는 고금리 족쇄를 찾다는 소리죠. 상단 금리 역시 6.3%를 향해 미친 듯이 치닫고 있어 조만간 7%, 8% 선도 차례로 깨부술 거란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흐름대로라면 하단 6%, 상단 10% 시대를 각오해야 할 판입니다. 전례 없는 비상사태죠. 이름만 대면 아는 은행들이 이 정도로 휘청인다는 건 자금줄이 꽉 막혔거나 돈 구해오는 비용이 감당 불가 수준으로 터졌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빚내서 집 산 분들 이제 한 달 벌어이자 메우기도 벅찬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 전체를 와르르 무너뜨릴 거대한 뇌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백날 대책 쏟아내봤자 소용없습니다. 은행 창구 전광판에 저 잔혹한 숫자가 바뀌지 않는 한 서민들의 비명은 계속될 테니까요. 도대체 이 미친 금리 발작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은행 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시장의 심장부인 채권 시장에서 훨씬 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기준금리는 얼음장인데 시장금리는 왜 불기둥일까요? 범인은 바로 곱비 풀린 국고채 금리입니다. 정부가 돈 빌리는 이자인 국채 금리가 이렇게 뛰는데 일개 시중은행이 대출 금리를 낮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올해 5월만 해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3%대에서 아주 얌전하게 놀았습니다. 근데 불과 6개월 만에 3% 장벽을 보란듯이 뚫어버리더니 이제는 3.026%라는 충격적인 숫자를 찍고 있습니다. 장기경제 나침반인 10년물 국고채는 무려 3.329%까지 솟구쳤고 30년물 역시 3.2% 중반을 기록하며 전방위적으로 발작을 일으키고 있죠.
기준금리보다 무려 0.5%포인트 이상 높은 이런 기형적인 역전 현상. 이건 시장이 한국은행의 통제력을 완전히 불신하고 있다는 그야말로 초비상 시그널입니다. 국채금리가 이토록 거칠게 날뛰는 상황이라면 다음 타깃은 필연적으로 기업들의 회사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보강 없는 3년 만기 회사채, 금리가 마의 3.5% 벽을 뚫어버렸고 이제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살인적인 이자 부담에 짓눌린 기업들이 결국 투자를 접고 채용문까지 걸어 잠그기 시작하면 그 충격은 곧바로 우리 경제의 생명줄인 가계소득 급감으로 이어지는 피할 수 없는 악순환의 굴레가 완성됩니다. 아직도 한은의 금리 동결만 믿고 버티는 분들이 많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시장금리라는 거대한 해일이 기준금리라는 얄팍한 모래성을 이미 집어삼킨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금리 발작 현상을 조종하는 진짜 배후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심리적 공포가 탄리를 틀고 있습니다. 물가가 더 치솟을 거란 공포가 번지면서 화폐 가치 폭락을 막으려는 본능이 명목금리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금리 인하는 고사하고 오히려 추가 인상론이 고개를 드는 까닭도 미쳐 날뛰는 시장금리의 폭주를 어떻게든 진정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금리가 이 살인적인 높이에서 굳어버린다면 부동산 시장은 거래 실종을 넘어 이자 부담을 못 이긴 급매물들이 쏟아지는 대폭락의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발점은 우리가 목격했던 환율의 비이성적인 폭주였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고 금리에 불을 지른 환율이라는 괴물이 이제는 기업들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환율과 금리가 양쪽에서 조여오는 이 잔인한 협공 속에서 과연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더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기업 부채와 금융권의 위험 가중자산이라는 시한폭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6개월 내내 치솟은 환율 탓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진짜 재앙은 은행 장부 깊숙한 곳에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RWA라고 불리는 위험 가중 자산입니다. 이 수치가 끌어오른다는 건 우리 경제의 돈줄이 바짝 말라가고 있다는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환율이 뛰면 가만히 있어도 달러 빚의 원화 환산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순식간에 망가져버립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은 수출 지원이나 해외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거액의 외화를 끌어다 쓰는데 불행히도 외화 자산보다 갚아야 할 외화 부채가 훨씬 많은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원화 가치가 똥값이 되면 은행은 BIS 비율 방어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대출부터 강제로 잘라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바로 돈맥경화와 기업 대출 절벽을 부르는 결정적인 트리거입니다. 실제로 5대 금융그룹의 위험 가중 자산 성적표를 까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위태로운 현실이 드러납니다. KB금융이 무려 358조 원, 신한이 348조 원, 하나가 288조 원, 우리 236조 원, 농협까지 21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집계된 전체 위험 가중 자산 총액이 1,449조 원까지 폭증했습니다. 전 분기보다 무려 32조 원이나 늘어난 수치로 금융 시스템 엔진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위험 자산이 15조 원에 육박하는 속도로 불어나는 마당에 은행이 리스크 높은 기업 대출을 늘려준다는 건 사실상 동반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들이 제 살 길 찾아 문을 닫기 시작하면 기술은 있어도 담보가 약한 중소, 중견 기업들이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위험 가중치가 100%를 넘나드는 중소기업 대출이나 해외 인프라 투자는 이제 은행들에게 수익원이 아니라 하루빨리 털어내고 싶은 골칫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라고 윽박질러도 생존 본능이 발동한 은행들은 대출 회수와 금리 인상이라는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고환율이 고물가와 고금리를 부르고 끝내는 기업의 생명줄까지 끊어버리는 파멸적인 연쇄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일자리가 증발하고 실직한 가게가 빚을 못 갚아 파산하는 잔혹한 도미노 게임은 이미 막이 올랐습니다. 환율이라는 첫 번째 블록이 넘어지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안전핀들이 하나둘씩 뽑혀나가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과연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내놓았을까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소위 백약이 무효라 불리는 정부 대책의 처참한 실패와 그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율 방어에 나선 정부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다급하고 처절합니다. 국민연금까지 총알바지로 내세우며 급한 불을 꺼보려 하지만
시장의 불길은 오히려 더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외환 스와프 규모를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다시 650억 달러까지 늘리며 안간 힘을 썼지만 1480원이라는 저지선은 허무하게 뚫려버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환율 대란이라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정부의 이런 필사적인 몸부림이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9일 임시 금통위까지 긴급 소집해 외화 건전성 부담금을 6개월간 면제해주겠다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은행들이 외화 빚을 질 때 내는 비용을 깎아줄 테니 제발 빚을 내서라도 달러를 긁어모아 달라는 정부의 애타는 호소나 다름없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외환당국이 시중은행에 외화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까지 얹어주겠다며 달러를 붙잡아두려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금융사 곳간에 달러를 억지로 쌓아두게 하려는 고육지책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얼어붙었습니다. 돈을 빌려오는 조달 비용을 깎아주겠다는 유인책도 현재의 공포심리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은행들조차 몸을 사리는 건 이미 정책 약발이 전혀 듣지 않는 임계점을 넘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정부의 조급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증권사들의 영업 현장까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관치 금융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겁니다. 해외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수수료 혜택이나 현금 지급 이벤트를 내년 3월까지 강제로 셧다운시키며 서학 개미들의 자금 이탈을 막으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환율 방어 실패의 책임을 애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한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외환 당국의 탄약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방증입니다. 당국은 코스피의 신뢰도를 높여야 환율이 잡힌다는 교과서적인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한 자본은 더 확실한 수익과 안전을 찾아 미련 없이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한 작금의 상황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얼마나 고갈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나 금리 격차 해소 같은 본질은 외면한 채 덤질식 처방만 남발하니 시장은 되려 정부의 조급함을 역이용해 반대 포지션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가 곳간을 열어 달러를 풀면 외국인들은 땡큐를 외치며 그 달러를 챙겨 미국 시장으로 탈출합니다. 피같은 외환 보유고만 축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방어선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며 외국인 큰손들은 이미 한국 시장에 대해 사망 선고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자 자존심인 삼성전자마저 거센 매도 폭풍 속에서 맥없이 주저앉고 있는 현실.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외국인들의 셀코리아 배경과 그들이 던진 매물 폭탄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치명타를 날릴지 정밀 타격해보겠습니다. 외국 자본이 우리 시장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무려 3조 원이 넘는 주식을 내다 팔며 탈출 러시를 감행했습니다. 인공지능 거품론과 오라클 쇼크 같은 대외 악재 속에서 한국 증시는 그저 외국인들의 현금 인출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펀더멘털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증거입니다. 올 한 해를 통틀어보면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10조 원에 육박합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처한 상황은 처참하다는 말로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지난 닷새 중 하루를 빼고 연일 매도 우위였으며 금요일 단 하루에만 670만 주를 팔아치우는 투매가 나왔습니다. 광기 어린 매도세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조차 이토록 처절하게 버림받는데 국장의 매력을 키워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이 과연 시장에 먹힐까요? 저는 회의적이다 못해 비관적입니다. 환율 안정은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실력을 증명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값입니다. 펀더멘털 없이 억지로 지수만 끌어올리려는 지금의 사천선 목표는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외인이 달러를 싸들고 나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원화 가치는 곤두박질 칩니다. 이는 결국 환율 급등과 금리 폭등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서민 경제의 숨통을 조여올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시작된 이 차가운 한파가 이제는 우리 자산의 마지막 보루인 집값으로 빠르게 옮겨붙고 있습니다. 주식은 손절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깔고 앉은 집은 얘기가 다릅니다. 환율과 증시가 무너진 폐허 위에서 미친 금리가 집값을 어디까지 끌어내릴지 공포스럽습니다. 마지막 결론부에서는 환율, 금리, 그리고 부동산 대폭락이라는 이 잔혹한 삼각파도의 종착역을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결코 따로 노는 변수가 아닙니다.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자산을 집어삼키기 위해 몸집을 키워온 괴물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8.2%라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제 상단 10% 시대가 열린다는 전대미문의 공포를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살인적인 고금리에도 집값이 버틸 거라는 기대는 태풍 앞에서 촛불이 꺼지지 않길 바라는 망상과 같습니다. 위험천만한 발상이죠. 이자가 원금을 갉아먹고 빚을 갚으려 또 빚을 내는 연쇄 부도가 내년 부동산 시장의 가장 참혹한 민낯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바닥을 잡겠다고 덤빌 때가 아닙니다. 현금을 움켜쥐고 태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납작 엎드려야 할 인고의 시간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분들에겐 피말리는 고통이겠지만 지금이라도 가계부를 펼쳐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한 생존 플랜을 짜야 합니다. 환율 1480원 선이 뚫리고 금리가 발작하는 지금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킬 마지막 골든타임일지 모릅니다. 시장의 광기에 휩쓸리지 말고 숫자가 가리키는 냉혹한 진실만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의 분석은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주관적 견해임을 밝혀드립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오로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 내용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주하기 고통스러운 우리 경제의 민낯을 이 긴 시간 동안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직시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시는 격려와 믿음이 저에게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칩니다. 서울 부동산 판의 공기가 살벌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강남 바닥에서 20년 넘게 산전수전 다 겪은 소위 큰손들이 약속이나 한 듯 물량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유세 몇 푼 아끼겠다는 잔머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부동산 불패라는 거대한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등기정보광장이 뱉어낸 데이터는 충격을 넘어 공포 그 자체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 20년 이상 묵혀뒀던 알짜배기 부동산을 팔아치운 집주인이 무려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IMF나 금융위기 때도 끝까지 등기권리증을 사수했던 그들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헐값에라도 처분하려 하는지 그 서늘한 속내를 읽어야 합니다. 이들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건 고작 늘어난 세금이 아닙니다. 바로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는 부동산 감독기구와 국세청의 현미경 검증, 즉 자금 출처 전수조사라는 저승사자가 계좌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집 한 채를 사고 파는 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내 돈의 꼬리표를 단일 원짜리 하나까지 완벽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평생 일고원부가 순식간에 공중분해되는 자산 도살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금 흐름을 CCTV 보듯 들여다보는 섬뜩한 현실 앞에서 과거의 묻지마 투자 방식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그토록 맹신했던 똘똘한 한 채가 내 자산을 지켜주는 성체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 권력의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되고 있는지 그 잔혹한 메커니즘을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고를 흘려듣고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 있다면 당신의 부동산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당신의 목을 조르는 가장 치명적인 덫이 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기억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제3의 눈이 떠졌습니다. 이름만으로도 오싹한 부동산 감독 기구가 이제 본격적인 사냥을 개시합니다. 말로만 투기 근절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무소불위 조사권을 휘두르며 당신의 통장 내역을 소수점 단위까지 탈탈 털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이 조직이 진짜 공포스러운 이유는 내부의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수사 인력을 직접 거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국토부가 이거 좀 수상합니다 하고 경찰에 토스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책상에 앉아서 당신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자금이 어디서 흘러와 어디로 갔는지 엑스레이 찍듯 들여다봅니다. 부동산 거래라는 명분 하나면 국가가 개인의 가장 내밀한 금융치부를 언제든 까볼 수 있는 법적 칼자루가 완벽하게 쥐어진 셈입니다. 국세청과의 공조 시스템은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매수할 때 대충 적어냈던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종이 한 장이 이제는 당신의 재산 전체를 겨누는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국토부와 국세청이 서버를 연결해 데이터를 공유하고 당신이 제출한 증빙 자료들은 고도화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초단위로 팩트체크를 당합니다. 특히 부모님께 빌렸다며 적어낸 차용증이나 출처가 모호한 현금 뭉치들은 국세청의 정밀 타격 1순위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데이터상 앞뒤가 1mm라도 안 맞으면 즉시 경고등을 울리고 조사관을 투입합니다.
운 좋으면 안 걸리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고가 아파트 하나 샀다가 지난 10년간의 모든 돈거래가 수술돼 위에 오르고 증여세 탈루나 자금 세탁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감시기구의 등장은 대한민국 부동산판의 룰을 송두리째 갈아엎었습니다. 수익률 따위 계산할 때가 아니라 내 돈이 얼마나 깨끗한지 무결성을 증명해야만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국가의 포위망은 날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한번 그물에 걸리면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옛날에야 세무사 써서 적당히 말 맞추면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지금은 범죄수사관이 달라붙는 형국이라 자칫 삐끗하면 재산 몰수를 넘어 감방까지 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특히 25억 원이 넘어가는 초고가 주택 거래자들은 숨 쉬는 것까지 실시간으로 감시당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현미경 검증을 받게 됩니다. 이런 숨 막히는 압박은 시장의 심장부인 강남과 서초를 정통으로 가격하고 있습니다. 감시의 칼날이 목끝까지 들어오자 난공불락이라던 대장주 아파트들에서 조차 믿기 힘든 투매성 하락 거래가 터져나오는 실정입니다. 과연 우리가 신화처럼 떠받들던 강남 불패가 이 거대한 공권력의 해일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맹신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부의 상징들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최후 보루라던 서초와 강남의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줄줄이 신저가를 갱신하며 시장에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기고 있습니다. 10억 원 단위의 폭락이 이제는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누군가에겐 악몽이고 누군가에겐 잔혹한 현실입니다. 호가 몇천만 원 빠지는 간보기 장세가 아니라 실제 체결 가격이 수십억 원씩 증발해버리는 처참한 광경이 우리 눈앞에서 라이브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초의 자존심이라던 레미안 원베일리를 봅시다. 작년 6월 72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신고가를 찍었던 이곳이 최근 60억 원 초반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무려 12억 원이라는 거대 자본이 허공으로 사라졌음에도 35층 로열층 매물이 59억 원이라는 헐값에 던져도 받아줄 사람이 전무한 그야말로 숨막히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청담동 일대는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최고의 부촌이라 자부하던 동양파라고는 62억 원에서 50억 7천만 원으로 추락하며 단숨에 11억 3천만 원이 공중 분해되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인근 청담자이 또한 48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10억 원 가까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부의 상징이었던 이 자산들은 이제 발을 뺄 수도 없는 거대한 개미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반포와 압구정의 불패 신화도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반포자이 84제곱미터는 39억 원에서 32억 원까지 밀려났고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는 73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8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신현대 12차 역시 9억 7천만 원이 깎인 60억 원에 거래됐으며 아크로 리버파크는 호가를 7억 원씩 낮춰 불러도 문의 전화 한 통 없는 소름 끼치는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출 규제라는 무자비한 족쇄가 시장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25억 원 넘는 아파트의 대출이 고작 2억 원 나온다는 건 나머지 48억 원을 전부 현찰로 가져오라는 말도 안 되는 강요입니다. 이런 살인적인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자산가는 이제 씨가 말랐습니다. 현금 부자들은 팔짱 끼고 관망 중이고 집주인들은 공포에 질려 밤잠을 설칩니다. 팔려는 사람은 아우성인데 사줄 사람은 증발해버린 이 기형적인 시장에서 강남의 대장주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며 과거의 영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격 붕괴와 거래 실종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부가 치밀하게 설계한 25억 원이라는 새로운 고가주택의 기준선이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조여올지 그 잔혹한 세금의 역습을 직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가 그어놓은 25억 원이라는 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자산을 지켜주는 방벽이 아니라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 설치한 가장 정교한 덫입니다. 과거엔 주택수가 규제의 핵심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가진 집이 얼마짜리인가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5억 원 초과주택의 대출을 단위억 원으로 틀어막은 조치는 시장에 아주 섬뜩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넘보지도 말고 이미 이곳에 갇힌 자들에게는 빠져나갈 퇴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실제로 25억 원에서 35억 원 사이의 아파트들은 똘똘한 한 채라는 명예를 잃고 정부의 집중 포화를 맞는 이른바 타깃하우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022년 당시만 해도 이렇게 가혹한 가격 중심의 규제를 예상한 이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 개수가 아닌 총 가액에 따른 징벌적 과세와 보유세 1%라는 무거운 족쇄가 현실이 되어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웃어야 할 집주인들이 이제는 날아드는 세금 고지서 때문에 공포에 떨며 오히려 내 집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셈법은 소름 돋을 만큼 영리합니다. 1세대 1주택자라 해도 25억 원을 넘기는 순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박탈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방식으로 자산가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매달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는 형벌이 되었음을 뜻하며, 이를 버티지 못한 이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장에 매물을 던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똘똘한 한 채는 안전한 보물단지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감시 대상일 뿐입니다. 국가가 설정한 25억 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은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선이 아니라 언제든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부를 환수하기 위해 그어놓은 절단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25억 원의 굴레보다 더 공포스러운 건 바로 시간입니다. 5월 9일이라는 운명의 날이 닥쳐오면서 양도세 중과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우리 자산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파괴력이 얼마나 끔찍할지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거대한 덫이 발목을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며 오히려 내 자산을 갉아먹는 맹독이 되고 있습니다.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그 시점은 단순한 날짜 변경을 넘어 여러분이 평생 일궈온 자산의 생사를 가르는 최후의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세금의 무게는 개인이 버틸 수 있는 한계치를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수익의 80%에 육박하는 돈을 세금으로 떼이고 나면 손에 쥐는 건 허무한 뿐입니다. 이 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를 더한 65%를 토해내야 하며 3주택자 이상은 30%가 가산되어 75%라는 살인적인 숫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7.5%까지 얹어지면 총 82.5%, 사실상 전 재산 몰수에 가까운 약탈적 과세가 여러분의 수익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과거엔 존버 오래 버티가 최고의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이 줄어든다는 게 시장의 불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혜택이 사라지면서 집을 오래 들고 있을수록 오히려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고 내야 할 세금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기형적인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라며 안심하고 있던 분들에게 닥친 현실은 더욱 가혹합니다. 25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혜택 따위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혜택의 문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마지막 생명줄이라 여겼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마저 무너뜨리려는 정부의 칼춤이 섬뜩할 정도로 매섭습니다. 이제 똑똑한 한 채를 움켜쥐고 버티는 건 자산 증식의 전략이 아닙니다. 국가의 곳간을 채워주기 위해 스스로 볼모가 되기를 자처하는 그야말로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보내는 시그널은 소름 끼치도록 명확합니다. 내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겠다면 자산의 80%를 세금으로 토해내라. 이런 무언의 협박이 목을 조여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살벌한 세금 전쟁터 속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20년 넘게 성을 지켜온 노련한 자산가들이 왜 하루아침에 신념을 꺾고 투매에 나섰는지 그 이면에 깔린 공포를 우리는 반드시 읽어내야 합니다. 이들은 이미 시장의 끝물을 본 것입니다. 더 버텨봤자 돌아오는 건 수익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손실폭탄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공포가 산전수전 다 겪은 장기 보유자 1만 명을 패닉셀링으로 몰아넣었는지 그 처절한 탈출극의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시장의 냄새를 가장 잘 맡는 늙은 늑대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2010년 등기정보 광장 통계 집계 이래 20년 이상 묵혀둔 물건을 던진 집주인이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만 369명. 이 압도적인 숫자는 단순한 통계치를 넘어 대한민국 부동산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붕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장으로 타오르던 2020년에도 장기 보유자들의 이탈은 8,400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때는 더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라도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폭등과 폭락을 온몸으로 체험한 백전노장들이 이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자신의 요새를 포기한 채 시장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도인 중에서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 3%에도 못 미치던 것이 이제는 10%를 가볍게 넘겼습니다. 특히 강남 3구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필사적인 탈출 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강남구에서만 1157명이 집을 던졌고 송파와 서초를 합치면 강남권에서만 3000명에 육박하는 큰손들이 동시에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두 번 다시 제값을 받고 나갈 기회는 없다. 등골 서늘한 직감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이들이 떠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앞서 경고한 징벌적 세금 폭탄의 자금 출처 조사까지 옥죄어 오면서 자산을 들고 있는 행위 자체가 죄가 되는 세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버티며 얻은 시세 차익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뜯기더라도 지금 파는 게 낫다는 계산이 끝난 겁니다. 앞으로 닥칠 폭락이 세금보다 훨씬 더 무서울 거라는 확신이 섰다는 증거입니다. 똑똑한 한 채라는 신기루가 거치고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녹아내리는 하락장에 진입하자 고수들은 주저없이 현금 확보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이건 강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남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엑소더스는 이미 서울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지며 부동산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강남 3구가 무너지는데 그 뒤를 따르는 마영성과 학군지의 대표주자인 양천, 노원이 이 거대한 하락의 쓰나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큰손들이 던진 매물이 시장에 쌓이면서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매수자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의 물결은 서울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잔인할 정도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나타나는 이 기이한 공급 과잉과 거래 절벽의 실태를 양천과 노원의 사례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강남이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아비규환이라면 양천과 노원은 침묵의 공포에 갇혀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 시장의 숨통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동대문 매물이 마이너스 49.3%를 기록하고 동작과 마포 역시 40% 넘게 증발했다는 통계는 공급 부족에 의한 상승 신호가 아닙니다.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시장이 괴사 상태에 빠졌다는 끔찍한 증거입니다. 양천구의 매물은 36.7%나 쪼그라들었습니다. 노원 역시 상황은 매한가지입니다. 교과서대로라면 매물이 줄면 가격이 뛰어야 정상이지만 지금 서울의 교육특구들은 대출 규제에 손발이 묶인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완전히 포기해버리면서 거래량이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강남은 가격을 후려쳐서라도 현금을 챙기려는 노련한 자산가들 덕분에 그나마 활력이 돌지만 이곳들은 집주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면 된다는 망상 속에 고립된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집값 하향 평준화의 명백한 전조 증상입니다. 내놔봤자 팔리지도 않고 가격을 낮추자니 담보대출 비율이 목까지 차올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입니다. 결국 돈맥 경화가 온 시장에서 매물 감소는 호재가 아닙니다. 자산 가치 상승은커녕 황금성이 제로가 된 죽은 자산이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서울 부동산은 양극화를 넘어 단절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출 없이는 평생 남의 집을 전전해야 하는 서민들과 오직 현금 다발로만 움직이는 극소수 자산가들 사이의 계급 장벽은 이제 넘을 수 없는 벽이 됐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아니라 현금의 위력이 생사를 가르는 냉혹한 계급 사회가 열린 겁니다. 과연 이 현금의 힘이 시장을 어떻게 난도질할지, 그리고 왜 이제는 집이 아닌 돈의 액수 자체가 여러분의 생존을 결정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이제는 낭만적인 희망 회로를 멈추고 잔혹한 현실의 민낯을 직시해야 할 최후의 순간입니다. 갭투자로 자산을 불리던 호시절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바야흐로 순도 100%의 현금을 쥔 포식자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머니게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지난날에는 빚을 끌어다 쓰는 능력이 곧 투자의 천재성으로 추앙받았으나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판은 그 대출이라는 사다리를 무참히 걷어차버렸습니다. 정부의 칼날은 시퍼렇다 못해 섬뜩합니다. 25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고작 2억 원만 빌려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돈 없으면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는 사망 선고나 진배 없습니다. 집값의 90% 이상을 오로지 내 통장에 있는 돈으로 증명해야 하는 이 통곡의 벽 앞에서 서민들의 진입로는 원천 봉쇄되었고 시장은 극소수의 현금 왕들만이 판을 치는 그들만의 철옹성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현금은 단순한 지불 수단이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돈맥 경화가 올 때 가장 먼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황금성 없는 자산이듯 부동산 또한 현금화가 막히는 순간
장부상의 숫자에 불과한 신기루가 되어버립니다. 작금의 강남 대장주 아파트들이 수십억 원씩 호가를 낮춰 던지는 이유는 집의 가치가 폭락해서가 아니라 그 막대한 금액을 일시불로 쏠 수 있는 매수자가 멸종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주택시장은 이제 초고가 미술품이나 한정판 명품 시장처럼 대중성은 거세된 채 소수의 자산가들끼리만 은밀하게 손바뀜이 일어나는 그들만의 리그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런 살얼음판 위에서 빚더미를 끌어안고 똘똘한 한 채를 사수하겠다는 객기는 스스로를 파산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향후 시장은 금리 인하라는 단비가 내린다고 해서 다시 타오를 수 있는 불씨가 아닙니다. 정부가 이미 자금 출처 조사와 세무 검증이라는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는 마당의 족보가 불분명한 돈은 시장에 발조차 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현금을 즉시 쏘아 올릴 수 있는 사람만이 붕괴하는 시장에서 줍줍이라는 기회를 낚아채는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낡은 주문에 취해 현금 흐름을 경시한 대가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그 빚, 좋은 개살구가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대한 족쇄가 되기 전에 우리는 냉철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과연 이 아수라장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엔딩은 무엇일지, 그리고 이 위기를 기회로 뒤바꿀 최후의 생존 매뉴얼을 짚어보겠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콘크리트 신화가 굉음을 내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한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참혹할 것입니다. 강남의 산전수전 다 겪은 부자들이 왜 수십억 원의 손실을 떠안으면서까지 매도 버튼을 연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왜 전무후무한 규제에 칼춤을 추고 있는지 그 속내를 간파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한 요새가 아니라 스스로를 옥죄는 감옥이 될 뿐입니다. 이제는 자산의 덩치보다 얼마나 투명하고 현금화가 가능한지가 생사를 가르는 척도가 되는 세상입니다. 자금의 꼬리표를 미리 확인하고 현금 실탄을 확보하는 것만이 몰아칠 세무조사의 태풍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낼 유일한 방공호입니다. 막연한 낙관론으로 존버하기보다는 차갑게 식어버린 시장의 온도를 읽고 내 자산의 체질을 뜯어고치는 과감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으며 구시대의 성공 공식은 이제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마땅합니다. 시장의 룰이 뒤집혔음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그 거친 파도 위에서 어떻게 숨을 쉴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자만이 진정한 부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국가의 현미경 감시 아래 놓인 투명한 유리 감옥과 같을 것입니다. 새 정부의 시나리오와 요동치는 시장의 판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가장 예리하고 신속하게 해부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거대한 헤일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나침반 같은 정보를 꾸준히 쏘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경고가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사수하는 작은 방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내용은 시장 지표를 토대로 한 독자적인 견해이며 모든 투자의 결과와 책임은 오로지 투자자 본인의 몫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